프랑스 최고의 터널 전문가가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짓기만 할 뿐 똑똑하게 짓지는 못해. 이 발언으로 4조 3천억 원이 들어가는 히말라야 터널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불과 72시간 후 같은 전문가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한국팀과 목숨을 건 구조 작업에 나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5년간 터널 붕괴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이 남자가 내 방법보다 한국 방법이 더 낫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영국 투자자가 우리가 인수하겠다며 압박했지만 네팔 정부는 오히려 한국팀을 전폭 지지했는데요. 대체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의 온돌식 안정화 기술이 뭐길래 세계 최고 전문가를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왜 이 프랑스 전문가는 산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다며 파리 동료들에게 한국 기술을 배우라고 권하고 있는 걸까요? 새벽 4시 갑작스런 산사태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줄리앙 드베르라고 해요. 프랑스 사람이고 터널 공학자입니다. 저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를 정말 싫어해요.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생각나거든요. 계약서가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었어요. 마치 읽고 싶지 않은 화난 편지처럼 말이에요. 4조 3천억 원이었어요. 터널을 짓는 일을 하는 저에게도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어디에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지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짓겠다고 하는지도 문제였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죠.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공학책들이 벽을 따라 완벽하게 줄을 서 있었고요. 제도 도구들도 책상 위에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커피잔은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항상 같은 자리에 놓고 있었고요.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5년 전 일이었어요. 알프스 산맥에서 일하고 있었죠. 프랑스와 다른 유럽 나라들 사이에 있는 높은 산들이에요. 얼음과 바위를 뚫고 터널을 만들고 있었어요. 안전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계산을 3번씩 확인했었어요. 컴퓨터도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산은 컴퓨터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터널이 무너졌어요. 제 친구들이 죽었어요. 저만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는 작은 프로젝트만 하고 있었어요. 안전한 프로젝트들이요. 모든 문제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일들만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었어요. 모로 교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대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빛을 보내고 계셨죠. 제가 걱정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고 계셨어요. 교수님이 쓰레기통에 있는 계약서를 보시더라고요. 줄리앙, 평생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문 밖 바쁜 파리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동차들이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도를 걷고 있었고요. 모든 것이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예측할 수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도 실력이 좋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너무 빨리 일해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죠.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믿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들은 빠르고 싸게 만들어요. 하지만 빠르고 싼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모로 교수님이 쓰레기통에서 계약서를 꺼내셨어요. 구겨진 부분을 펴서 제 책상 위에 놓으셨죠. 15페이지를 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로 교수님은 제가 아는 모든 공학 지식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봤어요.
15페이지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 있었어요. 온돌식 안정화라고 부르고 있었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온돌은 한국의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터널 공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도면을 보니까 이상한 게 그려져 있었어요. 산과 싸우는 대신에 그들의 시스템은 산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마치 산이 살아있는 것처럼요. 산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산은 그냥 바위와 흙과 얼음이에요. 뭘 원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은 흥미로웠어요. 정말 흥미로웠죠. 사흘 동안 계약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잠도 잘 자지 못했고요. 손목에 차고 있는 은팔찌가 날마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죽은 친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팔찌였거든요. 가끔 그들의 이름을 만지면서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도 좋은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를 믿고 있었죠. 제 계산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한국인들의 계획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측정하고 있었어요. 바위와 흙뿐만 아니라 날씨 패턴까지요. 현지 동물들까지요. 심지어 현지 사람들이 죽은 이들을 묻는 장소까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산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건설에 필요한 것만 측정해요. 동물이나 무덤이나 감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제 친구들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마도 제가 중요한 것들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요. 넷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모든 게 여전히 완벽한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갇힌 기분이었어요. 벽들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히말라야에서 일하고 있을 한국 엔지니어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계산을 3번씩 확인하고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켜야 할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모한 걸까요? 빨리 짓고 잘 되기만 바라는 걸까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항공사에 전화를 걸었죠. 카트만두행 표를 하나 주세요.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예요. 한국 건설팀의 본부가 있는 곳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을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가는 거였어요. 그들의 빠른 방법과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실패할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아마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안전하고 작은 프로젝트들로 돌아갈 수 있을 테고요. 가방 하나를 쌌어요. 최고의 엔지니어링 도구들을 넣었어요. 모든 계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노트북도 넣었고요. 산은 춥다니까 두꺼운 코트도 넣었어요. 떠나기 전에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42살보다 더 늙어 보였죠. 거울 속의 그 남자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엔지니어들을 살아있게 해줘요. 두려움이 우리 일을 다시 확인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거든요. 아마도 한국 엔지니어들은 두려움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도 그게 제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것일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가 파리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여전히 규칙을 따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여전히 말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게 말이 되는 곳을 떠나고 있었어요. 산과 외국어와 이해할 수 없는 공학 방법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프랑스가 아래쪽으로 작아져 보였어요. 손목에 팔찌를 만지면서 친구들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그들을 기리기 위해 네팔에 가는 건지, 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가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일 거예요. 한국 계약서가 기내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이상한 온돌 도면이 그려진 15페이지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산은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 위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하러 네팔에 가고 있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더라도 말이에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오븐 문을 여는 것 같았죠. 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카트만두의 공기는 끈적하고 무거웠어요. 향신료 냄새와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뭔지 모를 냄새가 섞여 있었죠.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살고 있는 냄새일 거예요. 비행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긴 비행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곳은 조용한 파리 아파트와 너무 달랐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들리고 있었죠. 아이들이 부모님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든 여성들이 등에 커다란 가방을 지고 다니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이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기자들이 보였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죠.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가방만 찾아서 택시를 타고 싶었는데요. 드베르 박사님, 드베르 박사님, 소리치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든 여성이 제 얼굴 앞으로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한국 기술이 히말라야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뇌가 막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50년 전 경제 기적을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짓기는 하지만 항상 똑똑하게 짓는 건 아니거든요. 화난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요. 기자들이 모든 걸 받아 적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핸드폰을 저에게 향하고 동영상을 찍고 있었죠. 속이 메스꺼웠어요. 전문가답지 못했어요. 공정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수화물 찾는 곳을 찾았어요. 제 가방 하나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요. 공항 밖에서 깨끗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친절한 눈빛에 진지한 얼굴이었죠.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마 45살 정도요. 드베르 박사님, 이정수입니다. 네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터널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기자들에게 한 제 말 때문에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웃고 있었어요. 가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만나서 기쁠 때 짓는 그런 웃음이었죠.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명확한 영어로 말했어요. 차 안에서 태블릿 컴퓨터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산의 3D 모델이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요. 바위의 모든 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지하수를 볼 수 있었고요. 모든 갈라진 틈과 약한 부분까지요. 인상적이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를 찾아야 하는 전문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했죠. 컴퓨터 모델이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진짜 산은 디지털 산과 달라요. 이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해요.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컴퓨터 모델이 아니었어요. 산속에서 직접 측정한 진짜 자료들이었거든요. 2년 동안 매시간 측정한 온도 기록이요. 바위 샘플로 한 압력 테스트요. 계절마다 다른 물의 흐름 패턴이요. 하지만 더 있었어요. 제가 측정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도 측정하고 있었어요. 현지 새들이 어디에 둥지를 틀까요? 몬순 계절에 산바람이 어떻게 바뀔까요?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 기도하러 갈까요?
왜 이런 걸 측정하세요? 물어봤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산은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동물들의 집이고 영혼들의 집이고 사람들의 집이에요. 집을 존중하지 않으면 집이 우리가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바위와 흙과 수압을 측정해요. 새 둥지나 기도하는 장소는 측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공학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요? 차가 카트만두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길이 좁고 붐볐어요. 오토바이들이 자동차 사이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죠. 마치 돌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요. 사람들이 작은 수레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건물 사이 작은 공간에서 놀고 있었고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정수 씨가 말한 것처럼요. 도시를 벗어나 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히말라야가 더 커 보였어요.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것 같았죠. 아래쪽은 따뜻한데도 가장 높은 봉우리들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 산들 앞에서는 알프스가 작은 언덕처럼 보였어요. 제 친구들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산에서 죽었는데요. 무서우세요? 이정수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들의 일을 평가하러 온 자신만만한 프랑스 전문가로 있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뭔가가 있어서 솔직하게 되었어요. 네, 말했어요. 5년 전 터널 붕괴로 친구들을 잃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틀렸어요. 이정수 씨가 잠시 조용했어요.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죠. 저도 틀린 적이 있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틀렸던 것이 맞았던 것보다 더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건설 캠프에 도착했어요. 캠프가 생각보다 컸어요. 건물이 수십 개나 있었거든요. 어떤 건 사무실 같았고요. 어떤 건 일꾼들이 자는 곳 같았어요. 모르는 거대한 기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일꾼들과 네팔 일꾼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같은 테이블에서요. 같은 냄비에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요. 다른 언어를 쓰는데도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일꾼들이 보통 프랑스 일꾼들과 따로 먹어요.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거든요. 여기는 달랐어요. 이정수 씨가 제 방을 보여줬어요. 작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산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죠. 저녁 햇살 속에서 산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평화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산은 위험해요.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저녁은 7시예요.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함께 하세요. 그가 떠나고 나서 침대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무모하다는 걸 증명하러 왔어요. 그들의 방법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러 왔죠. 산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른다는 걸 증명하러 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은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자세했어요. 그들의 팀은 제가 본 어떤 팀보다도 잘 협력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문제를 잘 숨기고 있는 걸지도요. 내일은 터널을 볼 거예요. 내일은 그들의 멋진 컴퓨터와 팀워크가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산. 깊숙한 곳에서도 정말 통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친구들의 이름이 피부에 차갑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걸 배우러 온 건지, 옛날 것을 증명하러 온 건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이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창문 밖에서 산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조용하고 거대하게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사이렌이 울부짖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새벽 4시였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잠을 가르고 들어왔죠.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엔지니어가 아는 소리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옷을 급하게 입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차가운 산 공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어요. 알프스에서도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한밤중에 사이렌 소리요. 그 다음 무전기 통화요. 그 다음 뛰어가는 소리요. 그리고 나서 정적이었어요.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일꾼들, 네팔 일꾼들 모두 터널 입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얼굴들이 무서워 보이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전에도 연습해 본 것처럼요. 이정수 씨가 빨간 불이 깜빡이는 조종판 근처에 서 있었어요. 무전기에 대고 빠르게 말하고 있었죠. 한국말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톤은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정말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산 센서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온도 측정값이요. 압력 측정값이요. 압력 계산값이요. 모든 숫자가 화난 고양이처럼 위아래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꺼내서 숫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터널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니까 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숫자는 당황하지도 않고요. 20분 동안 계산한 후에 답을 확신했어요. 이건 오보였어요. 산이 그냥 밤낮 온도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거였죠. 바위는 더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에게 말했어요. 그냥 열팽창이에요. 터널은 안전해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봐요. 이래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침착하게 있으면서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이 별일 아닌 걸로 흥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산이 움직였어요. 작은 변화가 아니었어요. 작은 치마도 아니었고요. 산의 옆면 전체가 녹는 아이스크림처럼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나무들이 사라졌어요. 자동차만 한 바위들이 비탈을 굴러내려왔죠. 터널 입구가 수톤의 흙과 돌 아래로 사라졌어요. 손에 계산기를 들고 서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며 뛰어다니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일을 시작했어요. 이정수 씨가 모든 사람을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안에 갇힌 일꾼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른 그룹은 구조 장비를 가져왔죠. 세 번째 그룹은 입구를 파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와야 했어요. 공학 지식을 써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파묻힌 터널 입구를 바라보면서 다시 알프스를 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눈과 바위 아래로 사라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라마 쿠마르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역사예요. 차 두 잔을 들고 있었죠. 가끔 산이 우리 컴퓨터보다 더 크게 말할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차를 받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전하다고 말했기 때문에요. 제가 또 틀렸기 때문에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라마가 말했어요. 이정수 씨가 첫 번째 경보가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을 대피시켰거든요. 박사님이 깨어나기도 전에요. 이 말이 기분을 좋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이정수 씨는 제 계산을 믿지 않았어요. 전문가 의견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산이 말하는 걸 듣고 행동한 거였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3시간 후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터널 입구는 막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팀이 구조 터널을 뚫기 위한 새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만둬야 해요. 이정수 씨에게 말했어요. 이게 산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걸 증명해요. 계속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이정수 씨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드베르 박사님, 한국에서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아요. 더 나은 건물을 지어요. 태블릿으로 새 계획을 보여줬어요. 벌써 터널 입구를 다시 설계했더라고요. 불안정한 산 부분과 싸우는 대신에 그 주변을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위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가는 기술을 쓰고 있었죠. 훌륭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이걸 미리 준비할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산이 오늘 무너질 거라는 걸 알지는 못했어요. 이정수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를 대비한 거예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문제를 막으려고 노력해요. 문제가 일어날 수 없도록 모든 걸 충분히 강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해요. 실패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아직 떨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겠죠.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헬리콥터로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스콧이에요. 프로젝트를 인수하려는 영국 사업가죠. 차가운 눈과 가짜 미소를 하고 있었어요. 끔찍한 사고네요. 모인 일꾼들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계속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제 회사가 여기서부터 인수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팔 정부 관계자들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스콧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한국팀이 이 일을 할 준비가 안 됐을지도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중립적인 전문가였어요. 외부 관찰자였죠. 제 의견이 중요했어요. 알프스에서 죽은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틀린 답을 준 제 계산기를 생각했죠.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을 대피시킨 이정수 씨를 생각했어요. 붕괴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정확히 맞았어요. 오늘 생명을 구했거든요. 스콧 씨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드베르 박사님, 분명히 이게 그들의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걸 증명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한국 일꾼들을 바라봤어요. 벌써 파고 있었어요. 벌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말했어요. 제 방법보다 그들의 방법이 더 잘 통한다는 걸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본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었어요. 공학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안전하게 짓는 방법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어요. 스콧씨가 화를 내며 떠났어요. 네팔 관계자들이 한국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악몽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어요. 전문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위험한 생각들이요. 항상 맞는 것이 일이 잘못됐을 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덜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들이요. 저는 5년 동안 완벽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차이점이에요. 아마도 그게 제가 여기서 배우러 온 것일 거예요. 창문 밖의 산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위험하지만 어쩐지 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퍼즐 같았거든요. 한국팀이 투광등을 켜고 터널 입구를 치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100번도 해본 것처럼 함께 일하고 있었죠. 아마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불가능한 일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 그런 거일 거예요.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실패가 왔을 때 더 잘 대처하게 되는 거죠. 눈을 감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알프스 꿈을 꾸지 않았어요. 오래 지속되는 뭔가를 만드는 꿈을 꿨거든요.
산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후 진흙 속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보통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발판 위에 서서 도면을 가리키며 다른 사람들이 더러운 일을 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온몸이 산 흙투성이가 되어서 새 터널 입구에서 바위를 나르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비싼 공학자 옷은 망가졌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등이 아팠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일꾼들이 더 이상 저를 특별한 전문가로 대하지 않았어요. 팀의 일원으로 대해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실수하면 올바른 방법을 보여줬어요. 제가 뭔가 잘하면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고요. 아무도 제가 붕괴에 대해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산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서 바보 같은 기분이 들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움을 주도록 해줬어요. 휴식 시간에 라마 쿠마르가 차를 가져다 줬어요. 나무판자 더미에 앉아서 노을이 산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라 보이네요, 라마가 말했어요. 더러워졌죠? 셔츠에서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더러워진 게 아니라요. 행복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정말 행복한 걸까요? 여기 와서 위험하고 무모한 엔지니어들을 발견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제 전문 지식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저보다 안전에 더 뛰어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쓸모없는 기분이 들어야 하는데요. 대신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5년 동안 실수하는 게 무서워서 살았어요. 라마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실수를 하고 그냥 고쳐버려요. 실수는 좋은 선생님이에요. 라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르쳐주는 걸 들을 때만 그렇죠. 새 터널 입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파리에서 저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했던 온돌식 안정화 시스템이 실제로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싸우는 대신에 함께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터널과 바위 사이의 춤 같았어요. 산이 조금 움직이면 터널도 함께 움직였어요. 지하수가 방향을 바꾸면 터널이 작업구역 주변으로 물길을 안내해줬죠. 모든 게 유연하면서 동시에 튼튼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공학이었어요. 자연과 맞서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짓는 거였거든요. 이정수 씨가 센서의 압력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숫자들이 좋아 보였어요. 좋다는 것보다 더 좋았죠. 새 설계가 원래 계획보다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파리에 있는 동료들에게 우리 방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터널 공학에 대해 배운 모든 게 반만 맞았다고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요? 가끔 전문가가 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가장 튼튼한 기초는 콘크리트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말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고요. 이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믿을까요? 웃었어요. 아마 처음엔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진흙에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에 팀 전체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과 네팔 음식, 그리고 누군가가 카트만두에서 찾아온 프랑스 치즈까지요. 손으로 먹으면서 3가지 언어로 하는 농담에 웃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네팔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바라봤어요. 아무도 보스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려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프스에서 제가 놓친 게 이거였어요. 우리 팀은 공학은 잘했지만 팀이 되는 건 잘하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려고 했어요. 아무도 듣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산이 우리를 놀라게 했을 때 실패한 거겠죠. 다음 날 아침 저를 카트만두로 데려갈 헬리콥터가 왔어요.
더러운 옷과 깨끗한 기억들을 가방에 쌌어요. 파리에서 가져온 비싼 계산기는 가방 맨 밑에 그대로 있었어요. 사흘 동안 쓰지 않았거든요. 대신 온돌 시스템 그림을 그린 공책을 쌌어요. 한국 팀이 어떻게 안정성을 테스트하는지 보여주는 바위 샘플들이요. 세 나라 일꾼들이 불가능한 걸 함께 짓고 있는 사진들을 쌌죠. 헬리콥터 착륙장에서 이정수 씨가 악수를 했어요. 어려워졌을 때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했어요. 어려운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대답했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하면서 네팔이 아래쪽으로 작아져 보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뭔가는 저와 함께 있었어요. 공학에 대한 새로운 생각 방식이요. 팀워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요. 오래 지속될 뭔가를 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한국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썼어요. 하지만 프랑스를 떠날 때 쓰려고 계획했던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수를 나열하는 대신 혁신에 대해 썼어요. 무모함에 대해 경고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방법을 비판하는 대신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왜 이런 기술을 모르는지 물어봤죠.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깔끔한 거리들이요. 같은 예측 가능한 교통 패턴들이요. 모든 것에 대한 같은 규칙들이요. 하지만 저는 같지 않았어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완벽한 줄로 정렬된 공학책들을 봤어요. 정확한 자리에 놓인 제도 도구들이요. 정해진 자리에 있는 커피잔이요. 모든 게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했어요. 가끔 전문가에게 최고의 자리는 꼭대기에서 명령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요. 가끔 최고의 자리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진흙 속에서 새로운 걸 배우는 곳이에요.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어요. 친구들의 이름이 여전히 거기 금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리는 최고의 방법은 아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 나은 것들을 짓는 거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른 프랑스 엔지니어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온돌 안정화 시스템에 대해 말하고 싶었어요. 문제를 그냥 막는 것 대신 문제에 대비해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요. 맞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요. 그들 중 일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산 공기가 제 뇌에 영향을 줬다고 말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일부는 궁금해할 거예요. 일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서로 다른 종류의 공학 사이에 다리를 놓기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 방식들이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서로 다른 나라들이요. 창문 밖으로 파리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걸 찾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오를 수 없다고 하는 다음 산을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가장 튼튼한 기초는 혼자 일하는 한 명의 완벽한 전문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함께 일하고 실수해서 배우고 일이 어려워져도 포기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가르쳐줬어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손을 더럽힐 각오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